흔들리는 주식시장에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예상되는 섹터가 있는데요. 자, 이 10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유망주 탑3는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자TV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TV 행부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쌤, 수빈쌤, 수빈선생님 이렇게 또 많이 불러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또 쪽집게 강사 마냥 핵심을 꼭꼭꼭꼭꼭꼭 잘 찝어드리는, 또 재밌게 여러분들이 또 주식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는 앞으로의 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사실 제가 7월부터 계속해서 시장에 좀 조정을 좀 대비하라 말씀드리면서 현금화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자, 최근에도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그 시장에 대한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장 좀 중요시 봐야 될 포인트가 좀 무엇인지 짧게 지금 임팩트 있게 가져갈 생각이고요.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시장은 흔들리지만 이 시장에서의 자금이 사실상 크게 이탈되는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돈은 돈다라는 거거든요. 돈은 도는데 다만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우량주, 주도주 이런 애들, 즉 시총이 큰 애들에 있었던 자금들이 좀 이제 빠져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올라가지 않았었던 이제 중소형주들의 이동이 되다 보니까 시장 지수는 좀 빠지되 올라가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왜? 대형주, 우량주에 있던 자금들, 시총이 큰 기업에서 자금이 이탈됐으니까 그만큼 중소형주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폭은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우리가 좀 더 확률 높게, 그리고 단기적인 좀 급등 수익을 좀 챙겨가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좀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10월 유망 섹터 탑3 알려드렸었던 섹터가 있었죠. 바로 뭐였었냐면 OTT, 그 다음에 우주항공, 엔터 3개가 있었는데, 자, OTT와 엔터가 일단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 단기적으로 급등한 애들은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하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리면 재공략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지금 사실 신규 매수를 하기 어려워요. OTT, 그 다음에 엔터. 얘네들을 신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잡히면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현 상황에서 다음 주를 내다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의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단기 급등 승부주는 또 뭐가 있을까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으면서 다음 주 일정을 좀 기다리면서 급등을 좀 준비하고 있는 이 섹터가 바로 저는 우주항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우주항공을 왜 우리가 봐야 되고, 사실 제가 이전에 앞서서 우주항공 강의를 한번 기깔나게 해드린 게 있으니까 요 기깔난 영상 한번 참고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이어서 바로 이제 누리호 발사를 이제 거의 한 10일 정도 밖에 납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은 무엇이고,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일단 우선적으로 좀 잡아 드릴게요. 일단은 제 강의 순서는 항상 Y하와 순서로 되죠. 이유를 알고 투자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느냐를 설명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왜 Y? 현 시장에서 왜 우리가 좀 단기 매매를 해야 하는가? 현 시장에서 일단은 우리가 시장의 하락 이유 포인트를 좀 잡고,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만한 매매 전략을 잡을 때 봐야 할 좀 체크 포인트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좀 우리가 잡아야 될 만한 이제 투자 매매 전략 및 이제 종목군을 좀 알아볼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현 시장에서 하락 이유 포인트. 사실 오늘 이제 오전장에 우리 초코지님이 또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이슈 좀 잡아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방송 보신 분들은 또 아실 거고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장에 대한
전략을 한 차례 영상을 통해서 잡아드렸던 적이 있었죠. 공포의 10월 이기기 위한 핵심 전략을 이미 올려드렸었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됐다라는 거 일단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체크 몇 가지 포인트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 그랬느냐. 자, 지수를 봤을 때 과거 코로나 피해를 받아서 전 세계 증시가 큰 단기 급락을 보여줬었고, 이 단기 급락, 단기 쇼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었다. 그죠? 유동성 공급을 했다.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유동성으로 인한 증시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서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어떠한 현실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유동성을 더 공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 놓여졌고, 플러스 자, 이제 돈을 막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이어졌느냐. 자,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올해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좀 더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우려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유동성 긴축 흐름을 갈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상방의 흐름이 점차 꺾여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상승의 길기가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긴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의 기울기가 막 계속 더 가파라지면서 증시가 폭락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하락 추세가 그러면 단기적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락하는 와중에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또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즉 이 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고 어느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추세를 돌릴 것이냐를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만든 불확실성 요인이 뭐가 있느냐를 우리는 알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뭐였어요? 미국을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국을 뭐라 그랬는데, 자, 요 중에서 최근에 시장의 하락을 가장 크게 이끌어냈었던 것은 미국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 두 번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중국은 크게 이제 헝다 사태라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력난이라 그랬어요. 자, 요게 어찌 보면은 이제 다 이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뭐라 그랬어요? 자, 지금 과거 이제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보라.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이제 백성들이 다 이제 굶어 죽고 있어요. 굶어 죽고 있기 때문에 자,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대신들이 와가지고, 전하,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곡간을 풀어야 됩니다. 지금 나라의 곡간을 풀어야 됩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의 곡간을 풀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이 이 백성들을 굶주리는 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곡간을 풀죠. 곡간을 풀어요. 그죠? 자,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재정정책, 즉 재난지원금을 풀어줍니다. 현금을 살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어때요? 그 돈들을 받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저금리인 상황에서 대출을 껴가지고 다시 사업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놓여지죠. 자, 곡간을 풀어줍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이 내가 과자를 한 3개를 주던 것들을 한 5개로 늘리고 7개로 늘리고 10개로 늘립니다. 왜? 늘려도 이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악재가 해소가 되질 않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곡간을 푸는 속도를 더 늘리는 거예요. 더 늘리고. 그죠? 자,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지금 곡간에 남아있는 식량이 다 떨어져 가요.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도 여기저기 꺼요. 다른 나라에 끄고, 은행에서도 끄고,
야, 너가 그렇게 식량이 많아? 야, 잠깐만 빌려줘봐. 아, 잠깐 빌려줘봐. 우리 백성들 좀 먹여 살려야 돼. 꿔가지고 해요. 즉 부채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부채가 많아지면서 이것들을 계속 살포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부채가 증가가 되는 속도가 이제 좀 한계치에 다다랐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를 이미 뛰어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어마무시한 자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고간을 다 탈탈탈탈 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자, 이제 슬슬 봤더니 야,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먹고 사네? 야, 기업들도 이제 좀 돈 좀 버네? 물론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이제 컨택트 주들은 아직까지도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죠.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자들도 어느 정도 다시 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이 지금 당장에 굶어 죽는 현상은 나오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자, 전하, 이제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 곡간을 다시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곡간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곡간을 채워 넣어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백성들한테 꿔줬던 거 돌려줘라 해야 되고 기업들한테 꺼줬던 거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뭘 하는 거? 일단은 내가 10개 주던 것들 조금씩 줄이는 단계로 접어들 것이고 그 이후로 넘어가서는 금리 인상, 그죠? 그 다음에 유동성 긴축, 너네 세금 걷어, 세금 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너네 이자 더 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들이 슬슬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당장에 급한 불을 꺼야 돼. 지금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실업자들이 많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전 사태로 고용 지표가 회복이 안 되었다 보니까 돈을 풀어주고 있었는데 이 고간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요. 한도보다 더 높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당장에 고용 지표가 다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좀 더 풀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채 한도 좀 더 높이자라는 협상에 접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협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에는 살포를 해주고 있는데 부채가 꽉 막혔어. 그러면은 풀어줄래야 풀어줄 수가 없겠고 오히려 국가의 디폴트 현상이 나오게 되는 이런 우려감이 있다라 그랬죠. 자,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됐다? 자, 2개월 단기 유예가 됐다. 단기 유예. 시간을 벌었어요. 2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근데 다만 뭐예요? 아직 해소된 건 아니다. 해소된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유예가 됐기 때문에 시한폭탄의 시간이 2개월 연장이 된 것뿐이다 라는 걸로 얘기를 드렸죠. 아직 시한폭탄은 째깍 돌아가고 있다 라 그랬어요. 째깍 돌아가고 있다. 그렇구나. 일단은 한숨은 돌렸는데 요 시한폭탄도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지 아니 진짜 실질적인 안심을 하겠구나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가 상승. 돈을 계속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돈을 막 쓰고 다닙니다. 그런 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때요? 이제는 코로나가 좀 잔잔해지니까 공장을 가동을 하고 막 생산을 늘려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모로 어때요? 생산량을 늘리고 소비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면서 물가가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가장 크게 또 확 끌어당겼던 게 뭐였어요? 중국의 전력난 사태. 그리고 일단은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예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특히나 미국이 정말 중요한데 바이든 정부 접어들면서 이 기존의 석탄, 석유 사용을 하지 말라. 더 이상 생산량을 더 늘리지 말라. 앞으로 뭘 해라? 친환경 해라. 친환경 해라. 신재생 돌리고 기존의 석탄, 석유 생산 더 이상 늘리지 마라. 즉, 자, 가격이란 뭐라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원유, 석탄 이쪽에 공급을 막아놓은 거예요. 왜? 친환경 하려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공급을 딱 차단시켜놨어요. 근데 뭐예요? 수요는 늘어나. 왜?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당장에 자동차 찍어내야 되고 당장에 뭐라도 공장을 가동시켜야 되는데 당장에 비행기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배라도 돌리면서 국가 간의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석탄,
석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날씨 추워져.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뭐 해요? 겨울 오면은 난방 틀어야 되잖아. 그러면 또 석탄 석유 수요 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흐름에 있기 때문에 점점 연말을 앞두고 수요는 더더더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어때요? 막아놨어. 너네 친환경 해야 돼. 하지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높아지게 된다라는.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최근에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 그러니 야, 이거 이러다가 야, 이씨 친환경 뭐 당장에 뭐 야, 이거 친환경 하려다가 우리 인플레이션 이거 빵 터져버리겠어 라는 우려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좀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도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석탄 수입 좀 늘려라. 야, 안 되겠다. 야, 수입 좀 늘려야 돼. 당장 일단 우리 이거 해소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전력량도 어찌 보면은 이 흐름에 이어서 이제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당장에 해소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정부에서 나와주고 있다. 라는 것이죠. 문제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바이든 정부 접어들면서 친환경 정책을 펼치려고 해요. 사실 유가를 지금 한 80불 정도로 이제 올려놨는데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일부러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석탄 석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유가, 즉 원유를 내가 사들이는 것에 대한 가격이 너무 비싸 버리면 수요를 안 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수요를 안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원을 찾게 되겠죠. 그랬을 때 가뜩이나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생산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 단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 자원으로 신재생의 자원을 쓰기 위한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궁극적으로 파고든다면 왜 미국이 도대체 지금 비축유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왜 안 풀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은 오히려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야, 너네 전기차 더 써야 돼. 너네 수소 더 써야 돼. 어찌됐든 태양광 풍력 계속 해야 돼. 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면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유가는 올려버리고 신재생 가격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좀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지금 80불인 상황에서 100불 그 이상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기업, 국가 입장에서 크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한 7, 80불 정도는 계속 좀 유지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왜냐면 미국도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진짜 인플레이션이 빵 터져버리는 현상이 나와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부채 한도가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한폭탄이 빵 터져버리면 연쇄적으로 빠바바바바방 터져가지고 국가적인 진짜 디폴트가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미국 입장에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막아놓을 거란 말이에요. 안정책을 충분히 다 확보를 해놓을 거란 말이죠. 딱 본인들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유가를 좀 고유가 상태로 유지시켜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도 좀 올라갔는데 이런 흐름이 완전 추세적으로 빵 올라가기에는 당장에는 좀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에는 현재 시점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을 좀 잡은 상황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지금 시장은 크게 하락을 하기에도 약간은 애매하고 그렇다라고 하기에 당장의 상방으로 전환을 하기에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낮고 그래서 지금의 이 지지부진한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왜? 지금 세계적인 흐름들이 다 지금 엮여있고 다 엮여있어요. 그죠? 지금 세계적인 정세가 다 엮여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인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전쟁, 패권을 잡기 위한 전쟁 이런 흐름들이 다 여기저기 엮여있다 보니까 이 엮여있는 실타래들을 풀어야 우리가 뭔가 좀 방향성을 잡힐 건데 이게 묶여있는 거를 하나씩 풀고는 있지만 당장에 다 풀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파도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예측하면서 매매를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능성 확률을 좀 더 높게 봤을 때, 자,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한 차례 부채 한도 협상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파도의 크기는 조금 잔잔해졌다. 다만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해소가 돼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던 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긴축이 되면은 우리가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을 봐야 된다. 근데 금리 인상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왜?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고용지표가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물가는 당장이라도 금리를 인상할 만한 흐름인데 고용지표가 회복이 안 됐다. 최근에 발표된 것도 굉장히 쇼크가 나왔잖아요.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의 금리 인상까지 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고용지표가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렸다가는 당장에 또 국민들이 반발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만 더 하자면 아직까지는 신흥국이 회복이 덜 됐어요. 백신 접종률이 높지도 않고 아직 선진국에 대비해서 신흥국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인 미국 입장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신흥국들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 부도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라서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 근데 테이퍼링은 사실상 할 수는 있어요. 즉 과자를 내가 10개를 살포해주던 것들을 8개, 5개, 3개로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줄인다 해가지고 우리가 당장에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실 증시에 타격이 되진 않아요. 이미 예방접종 많이 맞아놨고요. 이미 기초체력 키워놨고요. 그죠?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불안 요소들을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오히려 테이퍼링은 증시의 호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것은 금리 인상인데 이거는 아직 멀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고용지표가 회복이 되는 거를 우리는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2차적으로 자,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연준이 두 가지를 보라 그랬는데 물가와 고용지표를 본다 그랬는데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고용지표는 문제가 안 돼요. 물가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 물가만 진정이 된다면 시장은 다시금 뭐예요? 금리 인상을 더 미룰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즉 유동성 공급이, 즉 지금의 저금리 기조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안정을 찾고 상방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오려면은 물가가 진정이 돼야 돼요. 물가가 진정이 돼야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아까 말했던 석탄, 그 다음에 석유, 이런 것에 대한 지금 공급난이 해소가 돼야 돼요. 해소가 돼야 된다. 당장의 중국은 일단 석탄에 대한 공급난 해소를 시켜주고 있어요. 수입을 늘리면서.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석유에 대한 공급난이에요. 왜? 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석유에 공급을 하는 매체는 오펙 플러스, 즉 중동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 이제 셰일가스인데, 자, 요런 것들을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을 같이 늘려줘야지 가격이 진정이 되는데, 얘네들이 동일하게 뭘 한다 그러냐면 오펙 플러스 추가적인 증산할 생각 없다라 그러고 미국도 비축유 풀 생각 없다라 그래요. 없으니까 공급이 계속 점점 막힐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둘 다 마찬가지로 중동도 사실 80불 더 위로 올라가는 현상은 본인들이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미국이 가장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미국의 셰일가스는 어느 정도 유가를 싸게 사온 다음에 되파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셰일가스 입장에서도 마진이 크게 막 발생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둘 다 이해관계를 절충한다면 70에서 80불 정도의 흐름으로 맞춰놔야 돼요. 맞춰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 이제 미국의 11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11월 미국의 이제 FOMC. 왜? FOMC 회의에서 이제 유동성에 대한 방향성을 또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11월에 또 뭐가 있느냐?
오펙 플러스 또 회의 있어요. 요거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정 전에 이 석유 공급란을 해소를 할 만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시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할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이 파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즉, 지금 당장에는 요거가 해소가 될지를 가장 우선시 봐야 돼요. 해소될지 봐야 된다. 요거 해소되면은 뭐 한다 이제는? 이제 안심을 좀 해도 돼요. 안심을 하고 다시 투자에 집중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현금이 진짜 중요합니다. 현금이 중요하고, 현금을 쓰더라도 두 가지 관점으로 쓰라 그랬죠. 첫 번째는 이야, 좋은 기업이 싸네. 좋은 기업에 대한 관점은 미래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정말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기업이 싸다라고 본다면 이런 기업을 소액으로 매달 적금씩 모아가는 전략 하거나, 두 번째는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라 그랬죠. 4848 전략. 뭐다? 눌리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눌리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눌리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샀다 팔았다 단기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면 반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5에서 한 30% 수익권이면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좀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데에 대한 가장 좋은 수단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뭐다? 저평가다. 이런 애들은 3분기 지금 실적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따라서 충분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이제 고배당주 말씀드렸죠. 고배당주. 얘는 이제 연말을 또 기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정책 수혜주. 정책 수혜주는 제가 뭐라 그랬냐? 이제 민주당, 그 다음에 아까 여야 최종 후보 발표 완료되면은 여기 후보 주요 정책 수혜주들을 내년 대선 전까지 보는 게 좋다. 마지막이 바로 매달 일정주 매매하셔라 그랬죠. 일정주 매매. 그래서 이제 일정주에 대해서 제가 9월에도 말씀드렸고 10월에도 말씀드렸다. 자, 이번 달 일정 뭐가 또 중요했다? OTT, 그 다음에 우주항공, 그 다음에 엔터였어요. 자, 요런 흐름을 쫙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고배당주도 강의를 해드렸고 일정주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책 수혜주는 여야 최종 후보 발표되면은 이제 해드릴 거고, 자, 여기에서 OTT 알려드렸다. 왜? 오징어 게임 완전 초흥행. 다음 달에 디즈니 플러스 국내 상륙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 알려드렸고, 관련된 종목들 이미 많이 올랐죠. J 콘텐트리 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 다음에 A 스토리 너무 많이 올랐다. 자, 덱스터 많이 올랐다. 올라갈 때는 팔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재진입을 노려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엔터 마찬가지, 뭐 YG 엔터 제가 강조드렸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SM. 자, 제가 분명히 저번 주에는 매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오늘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챙길 때 챙겨야 됩니다. 단기 매매는 챙길 때 챙겨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회 안 줍니다. 다시. 마지막 이제 안 오른 게 뭐다? 안 오른 게 뭐다? 우주항공이다. 자, 근데 이제 10월 21일 날 뭐 일정 앞두고 있다? 누리호 발사 일정 앞두고 있다. 자, 일정 보여드릴게요. 자,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못지않대요. 누가? 누리호가. K 로켓 또 뭐만 하면 다 KK 붙여요. 요즘은 유행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1일 오후 4시에 고흥에서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라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과연 세계 7번째로 자력 발사국을 거머쥘 것인가 말 것인가? 나로호와는 달리 모든 기술이 다 국산이에요. 누리호는요.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달과 화성 탐사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플랫폼 대형 기업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우주로 도약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무려 30년간 쌓은 우주항공 기술체 결정체예요. 결정체. 자, 요것만 성공을 한다면 정말 또 큰 시장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특징을 좀 보시면 누리호는 3단 발사체인데 누리호는 액체 연료와 산화제를 사용해서 고체 발사체 대비 높은 출력을 낸대요. 그러면서 자, 1단에 4개의 엔진을 동시에 점화해서 마치 하나처럼 작동하도록 만드는 엔진 클러스터링 묶음 기술이 누리호를 우주로 이끈 핵심이다 라고 그러죠. 엔진 클러스터링 이 기술이 정말 핵심이라고 합니다. 국내 발사체에는 처음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자, 요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의 엔진 성능 자체가 거의 근접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합뉴스에서 우리 또 오수진 기자님이 쓴 기사가 4개가 있는데 이 관심 있으신 분들 요 4개의 기사를 한번 순서대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사에서 뭐라 그러느냐. 12년간 투입 예산이 무려 거의 2조 가까이 돼요. 2조 가까이 투입된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은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라 그러죠. 자, 그래서 많은 이제 기타적인 요소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한 번씩 찾아보세요. 네. 연합뉴스에서 오수진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 여부 자체가 발사 30분 여부 만에 판가름이 나는데 자, 수많은 변수 때문에 장담이 어렵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30%가 안 된다 그랬죠. 30%가 안 돼요. 성공할 확률이. 그리고 이게 또 기후적인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때 발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발사일 한 8시간 전에 발사를 확정을 합니다. 만약에 8시간 전에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 요소가 좀 있다 싶으면 즉 뭐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런 요인이 좀 있으면 발사 요일을 좀 연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관련주를 매매하실 때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발사일 최소 8시간 아니요 웬만하면 하루 전에는 매도를 깔끔하게 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지금은 일정 전 앞두고 기대감이 점점 생겨나는 시간이다. 자, 항상 주가는 뭘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기대감은 주가에 선반영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니 자, 일정을 앞두고 서서히 기대감이 생겨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일정이 점점 진짜 실제로 다가옴에 따라 기대감이 진짜 최고조일 때 기대감이 최고조일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정 이후로는 기대감이 소멸돼서 주가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원위치. 자, 혹시라도 실패한다면 무너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3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괜히 도박하지 말고 지금 같은 단계일 때 모아가서 뭐 해야 된다? 일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팔아야 된다. 욕심내지 말고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전략을 잡으면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자, 마지막 매매 전략입니다. 자, 우주항공 주식, 즉 누리호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첫 번째, 일단은 10월 21일 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수익이 나건 안 나건 진짜 해야 돼요. 괜히 물리면 안 돼요, 이거. 두 번째, 자, 누리호 참여 기업이 누가 있는가를 봐야겠죠. 누리호 참여 기업. 자, 참여 기업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런 참여 기업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앞에 한이 붙는다 그랬죠. 한국의 한국항공우주, 한양 ENG,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양 ENG,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요 정도가 있다. 즉, 자, 정리를 하자면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양 ENG,
현대중공업, 한양 ENG, 한양 ENG고, 그다음에 현대로템. 이 정도가 있다 그랬죠? 히읗 한 네. 한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알려드렸었고, 그럼 요 중에서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뭐가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제가 자, 우주항공에 대한 강의를 했었죠. 강의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었다? 바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저궤도 위성 통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저궤도 위성. 맞아요. 정답. 저궤도 위성 통신. 요거 관련된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뭐라 그랬어요? 한화 시스템. 그다음에 뭐예요? 세트렉 아이.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라 그랬어요. 얘네 셋은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요런 애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냐?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요런 지분 관계가 엮여 있다. 자, 한화 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세트렉 아이랑 한화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트렉 아이랑 한화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한화 시스템과 세트렉 아이가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어차피 다 비슷한 계열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냐면 누리호에 사용되는 총 6개의 엔진을 납품을 합니다. 무려 6개의 엔진을 납품을 해요. 이 엔진 사업은 핵심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또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장기간의 개발과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쟁사가 뛰어들기 매우 어렵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은 위성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업체인 세트렉 아이와 안테나 탐색기 등을 제작하는 한화 시스템의 모회사예요. 그러니까 한화그룹 우주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부분이 또 있는데 여기에서는 노르웨이, 핀란드 등 기존 K9 수출국과 추가 물량 계약을 앞두고 있으면서 지난해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호주 K9 계약도 임박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중동 지역의 수출 협상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내수보다도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화 테크윈과 한화 이제 파워 시스템 등의 민수 부문 호조도 지속될 전망인데 한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 매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고 파워 시스템도 아람코 등의 물량 확대와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하반기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깊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종합체라고 보세요. 한화 시스템 제가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화 시스템이라고 그랬고 그 밑으로 이제 세트렉 아이, 인텔리안 테크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거 두 개를 갖고 있는 모회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단기적으로 관심 깊게 봐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싼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화, 지주사인 한화를 잡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왜냐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면 누리호에 300여 개 기업이 납품한 제품 조립을 총괄해요. 총괄. 그래서 1단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 제작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2014년부터 누리호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조립 설계, 공정 설계, 조립용 치 공구 제작 등을 담당을 하면서 사실상 이 누리호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한국항공우주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누리호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를 하자면 누리호는요 상단, 하단, 로켓 자, 이거 좀 비교를 할게요. 과거에 요 이제 발사체들과 뭐가 좀 다르냐 누리호는 굉장히 크죠. 자, 뭐가 다르냐 요게 이제 1단 로켓 1단 로켓 그러니까 상단, 하단 로켓으로 1단과 2단 발사체가 분리가 되면서 아래 바다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분리되는 거를 재활용해 가지고 우주로 가는 비용을 낮추는데 실제로 성공한 사례로 만든 게 누리호다. 자, 처음 발사하자마자 가동되는 출력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1단 로켓에서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단 로켓에 해당하는 하단 로켓이 만들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1단 로켓 요게.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바로 요 1단 발사체에 있는데, 요 누리호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개발한 게 들어간다고 하죠. 액체 로켓 엔진에 1, 2, 3단에 총 6개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누가 하느냐? 요거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는 거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보다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인수가 됐죠. 인공위성 설계 제작,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시스템 제조 국내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인텔리안테크는 또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 본업이 선박용 통신 안테나, 크루즈선에 달리는 것 같은 거를 만드는데, 영국의 원웹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자, 우주항공 통신 저궤도 위성을 지구 주위에 촘촘하게 띄워놓고 지상 수신 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신호를 받아서 뿌려주는 거를 지상 수신 안테나를 이제 이 인텔리안테크가 하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제 자꾸 발사체를 발사하느냐?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적으로 6G망을 구축을 하려고. 근데 자, 인공위성이 신호를 쏘는 것을 지상 수신 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그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를 누가 하느냐? 지금 지상 수신 안테나를 인텔리안테크가 한다라는 거예요. 인텔리안테크. 그래서 얘가 이제 최근에 대표적으로 원웹 그리고 스페이스X랑도 협업 관계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게 이제 미국과 굉장히 또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사체가 많이 발사될수록 인텔리안테크가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흐름인 거죠. 이 외에 뭐 캔크와 에어로스페이스, 뭐 AP 위성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은 좀 지극히 테마주 성향이 좀 강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은 개인적으로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게 뭐 현대로템이나 뭐 뉴파워플라즈마 얘기를 드렸죠. 한데 얘네들은 이제 더블이 아니라 거의 트리플 모멘텀이다 보니까 좀 이제 지저분할 수는 있다. 이 외에 이제 보시자고 하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비추로테크 말씀드렸죠. 비추로테크. 그 다음에 테마주 성향으로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 이 정도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런 애들을 공략을 하지는 마시고,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요 3개, 단기적으로는 그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한국항공우주 이런 애들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관련돼서 종목군들을 차트를 한번 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좀 더 이제 비교적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라고 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에서 최근에 주봉상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어때요? 주봉상 상승 추세 하단선에 딱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추세가 깨지질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단기적인 목표는 어떻게 잡아요? 여기 이제 캔들상 저항대로 잡혀 있는 라인, 한 52,000원 라인을 1차적인 목표를 잡고 2차적인 목표는 55,000원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목표는 얼마? 52,000원에서 55,000원이면 단기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구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 했을 때 단기적으로 5%, 10% 수익권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딱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일봉으로 들어왔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자면, 자, 이렇게 추세 끄었을 때 추세 하단선, 지금 거래량도 같이 보자면 거래량이 말라갔다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오면서 이게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 추세를 받아주고 있어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추세, 이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포인트들, 요 라인들을 한번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자, 요때의 고점, 그리고 요때의 고점. 즉 뭐냐? 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 45,000원. 그러니까 요거를 이탈을 하면은 정리를 하는 거고, 이탈을 안 하고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면 2차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55,000원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55,000원. 요게 매물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물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고 위에서 눌러주고 있어요. 이런 라인을 잘 참고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은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차트상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얘도 최근에 어때요? 최근에 주봉상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 큰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말라가면서 어때요? 얘는 삼각수렴이에요. 삼각수렴. 아, 수렴하고 있구나. 수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언제 잡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요거 수렴 구간을 돌파할 때 사는 거예요. 돌파할 때. 그러면 자, 일봉으로 들어와서 다시 거래량이 여기서 빵 터졌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들어왔었다. 자, 그러면 요때마다의 고점들을 한번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1차적으로 4만원대가 얘는 강한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팔아야 돼. 그죠?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지지 라인을 봤을 때 요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현재 그냥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거나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할 거라면은 요렇게 추세 끊어놓고 여기를 종가상으로 돌파할 때 사는 거예요. 돌파할 때. 종가 기준 돌파할 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1차 저항을 받겠죠. 여기 매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매물이.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얼마? 37,500원. 즉, 자, 매도 라인은 37,500원에서 4만원 잡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를 했다면은 수익권이 얼마? 한 15에서 20%. 10%에서 20% 수익권 나오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보수적으로 할 거라면은 5% 수익권, 즉 한 35,000원 구간대에서는 반매도 해도 되고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최대한 짧게 가는 게 좋아요. 짧게 욕심내기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 하나 시스템 봐야죠. 장기적으로. 이런 애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단기적으로 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자, 큰 추세상 봤을 때 이 하단선이 이탈되지 않았어요. 이탈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요 라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이 잡혀 있어요. 박스권이 잡혀 있는데 추세 하단선까지 같이 더블로 잡혀 있다. 그러니까 즉 요 라인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지지 라인. 그러니까 이런 라인에서 1차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좋은 거죠. 요런 라인에서 강한 지지가 받아지고 있으니까. 그 밑으로 가자면은 거래량이 한번 땅땅땅 들어왔을 때 땅 들어왔을 때 요때마다의 포인트들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차 지지 라인이 12,000원에 있어요. 12,000원. 2차 매집은 12,000원 부근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 이제 저항대가 강하죠. 2만원대 저항대가 강해.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매매하는 거예요. 박스권 매매. 샀다 팔았다를 박스권에서 하고 얘가 혹시라도 밀리면 여기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12,000원 구간에서 2차 매집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세트랙 아이든 자, 세트랙 아이 최근에 한번 빵 떴어요. 얘는 상대적으로 누리호보다도 어디 스페이스X 관련주예요. 스페이스X. 그러니까 얘랑 인텔리안테크 얘네 둘은요. 뭘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 발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발사하는 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스페이스X, 그 다음에 원웹, 그 다음에 만약에 누리호 발사가 성공한다면 그때는 인텔리안테크랑 세트랙 아이가 또 크게 빵 뛸 수도 있어요. 왜? 그때부터는 실질적인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빵 떴을 때 이 거래량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래량 대비했을 때 자, 요때에 그러면 라인들이 어떻게 잡히느냐. 자, 지지 라인은 4만원이고 저항 라인은 얼마예요? 8만원이에요. 그 밑으로는 단기적으로는 65,000원에 잡혀 있어요. 자, 그렇고 단기적으로 주봉상 봤을 때 추세가 상승 추세로 잡혀 있어요. 단기적으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추세 매매하는 거예요. 추세 매매. 단기적으로는 추세 매매. 그래서 한 55,000원 부근에서 샀다면 65,000원 구간에서는 팔고, 만약에 여기를 뚫어준다면 한 8만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얘가 이탈이 된다면 4만원 구간에서 다시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또 인텔리안테크 보시면, 자, 인텔리안테크도 거래량 빵빵빵 터졌었던 라인들을 한번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자,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일단 1차적인 저항을 뚫어줬어. 그러니까 7만원이 1차 지지가 돼요. 그리고 2차 지지는 5만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2차 매집을 하는 거, 5만원 부근에서. 그 다음에 저항은 여기 9만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들고 있다면 7만원 이탈하면 비중을 줄이고, 7만원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9만원까지는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추세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추세가 잡혀요. 지금 단기 추세 상단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7만원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9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떨어진다면 6만원, 5만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요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 나눠서 내가 어느 관점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매수, 매도, 가격 전략을 미리 잡아놓고, 그 전략대로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집 하라라는 거죠. 오르면 또 팔고. 이런 전략이 안 잡혀 있으면 분명히 시장의 큰 변동성에서 크게 휘둘릴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무언가 하나의 종목을 사기 전에 내가 어떠한 이유로 사는지, 그리고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마지막 어떠한 가격 전략대로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매수도 매도도 다 근거를 잡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략이 부재하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이 있는 만큼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더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전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일 떨어지면 흔들리고 올라가면 들뜨고 일일비 하시는 거예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전략에 걸리면 행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전략이 안 걸리면 안 사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매도도 마찬가지. 내가 생각했던 흐름이 나오면은 수익 실현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흐름이 안 나오면은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생각했던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안 하면 이게 또 커져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실패가 더 커져서 결국 나에게 큰 화로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중수에서 고수로 넘어가는 길은 내 실패를 인정함에 대해서 나아가게 되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꼭 이제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질문이 비츠로테크도 봐달라 하시는데, 자, 비츠로테크는 얘는 핵 융합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좋아요. 자,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추세상 어때요? 아직 주봉상 큰 추세가 깨지질 않았어요. 깨지질 않았다. 그러면서 자, 어느 라인들이 중요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어느 라인들이 중요하느냐. 요 라인이 중요하죠. 그죠? 자, 13,000원의 저항이 엄청 세요. 엄청 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웬만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익절하는 게 좋은 거고, 여기를 혹시라도 뚫으면 크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윗구간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윗구간 매물이 없다 보니까 여기만 뚫으면 크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자, 당장에 봤을 때 여기 1,500원 라인이 강한 또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정리를 하고, 이탈 안 하면은 계속해서 13,000원 구간 비중 줄여가다가 뚫어 올리면은 욕심 내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차트만 봤을 때, 자, 얘도 주봉상 추세 보면은 큰 추세가 이탈이 안 됐어. 큰 추세가 이탈이 안 됐어요. 주봉상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의미 있는 저점 라인들을 최소 2개 이상 이어보는 거예요. 이 이어본 주봉상 추세가
최근에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깨졌으면 비중을 줄여가야 되지만 안 깨졌으면 더 지켜보셔야겠죠. 여기를 혹시라도 지지받고 반등하면 추가 매수하면 되겠죠. 손실 중이라면.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빵 터졌을 때 기준, 여기가 되겠죠. 여기. 자, 요 기준 대비해서 자, 요 라인이 또 강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였는데 뚫어줬기 때문에 지지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가 22,000원 구간이 강한 지지가 됩니다. 22,000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다시 힘이 생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여기 박스권이 잡혀 있어요. 박스권 매매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 요 추세선을 그대로 고점에다 갖다 붙여요. 추세선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1차적인 저항 27,500원, 2차적인 저항 3만원 됩니다. 1차 목표, 2차 목표가 깔끔하게 나오죠. 요렇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추세랑 지지 저항만 알고 있어도 차트는 어렵지 않아요. 거래량까지만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이 잡힙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이 왜 중요하느냐는 사실 저번 영상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우주항공을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왜? 기존에는 이제 국가 주도로 나왔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민간 주도 위주로, 민간 그 다음에 기업 주도 위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 인터넷, 그 다음에 우주 여행, 요런 애들 위주로는 계속 좀 지켜보세요. 지금 국가 주도로 우주 탐사 사업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민간 사업은 앞으로 계속 이제 인공위성 날리는 사업들로 커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애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적외도 위성, 얼마나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느냐, 그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을 토대로 얼마나 또 이 데이터들을 빼올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하나시스템, 세트라가, 인텔리안테크, 이런 애들은 장기적으로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누리호 발사에 대한 수혜로 해당 참여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데, 가장 많은 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 항공우주다. 이런 애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유망 섹터 탑 3로 알려드렸었던 섹터 중에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은 우주항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주, 즉 10월 21일 누리호 발사 일정을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자, 일정을 앞두고는 웬만하면은 매도까지 완료 짓는 게 좋습니다. 왜? 성공 확률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성공을 해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내가 감당 가능한 소액만 하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웬만하면은 그 전에는 비중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게 수익이건 손실이건요. 자, 또한 우주항공은 앞으로 이제 향후 5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또 볼만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볼만한 섹터는 아무래도 제가 또 차후에 또 따로 강의를 하긴 하겠지만, 우주항공 섹터로는 당장에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적외도 위성 관련된 세 종목이니까, 그 세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도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사실 가장 좋은 건 지금 시중에 좀 풀려있는, 남아있는 실타래 같은 불확실성 요인, 즉 우려감들이 해소가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항상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무너지면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가장 오늘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잡아드렸죠. 우리가 우선시 봐야 될 건 뭐예요? 유가에 대한 진정 흐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일단은 가장 우선시 보시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은 가만히 계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매매를 하고 싶더라도 소액으로만 하셔라. 소액으로만. 가만히 있는 게 아무래도 힘드신 분들은 소액으로만 하셔라.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단기적인 전략도 소액으로만 좀 하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우주항공 누리호 발사 관련된 종목군들 알아봤는데
관련해서 또 공략을 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다. 또 응원의 메시지 남겨드리면서요. 오늘 또 알려드린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댓글도 딱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강의를 또 준비하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진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적어도 되니까요. 그렇게 좀 남겨주셔요. 그러면은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그냥 뿅뿅뿅뿅 댓글에다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